자, 그럼 바로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목에 마이크 거시고요. 예, 바로 될 거예요. 앞에 문제가 원하는 비교를 내려서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앞으로 여기 사람 물어보는데 사람은 무슨하는 아무 화면 한번 나온다. 될 거야. 이제 될 거야. 아이, 그 다음 한번 내려. 네. 그 사장 디스퍼션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에서는 대체분이 유통분의 분포하는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잘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퍼션은 이제 미세한 균형, 네? 보이는지? 이거 보이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화면 보이십니까? 예, 이제 보입니다. 예. 마이크가 조금 물려요. 보세요. 그래서 기출 말이야. 아니, 그럼 가서 이거 생각나고 창의도 되게 일부 지역의 동물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변화, 시간의 변화가 따라가면 디스트리뷰션은 일부 규모의 변화를 말합니다. 종이 차지하는 범위와 벌식 범위로 세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축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디스퍼션과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결과를 나타내고 디스퍼션은 이제 약간 과정을 다 내는 내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디스퍼션은 이제 확산, 이제 확산, 그리고 확산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은 분포, 그리고 디스퍼션도 이제 아까 디스퍼션과 유사한 의미로 이제 확산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데 디스퍼션은 제 상태를 좀 의미하고 디스퍼션은 이동의 과정, 이런 거를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디스퍼션은 태어난 곳에서 번식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주나 이제 서식지 내 이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디스퍼션 확산은 이제 개체가 수행하는 행동을 말하면 동물을 승계하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거나 이제 범위 행동권 내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확산의 근선 메커니즘은 어, 다양하며 포유류에서는 이제 주로 콩가루 분산 형태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화전 분산으로서 일부 소형 포유류를 나오며 이제 개체군 밀도가 상당히 개체군 밀도가 낮더라도 이제 어, 출생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sen천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출생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끼 자발적으로 이제 출생들이 구성하기도 하지만 성체가 이 새끼를 강제로 배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화 분산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거의 중대형 포유류에서 주로 나타나며 태어나고 있어서 개체군이 이제
먹이 제한 인대 밀도에 들어갈 때 분산하는 것을 주고 전장하고는 안 상관없고요. 신장은 없고 그 디스트리뷰션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분포라는 말을. 그리고 디스퍼전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분산이란 말을 쓰잖아요. 사실 분산이란 말도 좋지만 이소라는 말도 디스퍼전에 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 생태학에서 원래 디스퍼전은 얘기하지 원래. 그래서 우리가 그 그냥 디스퍼전과 디스퍼전을 구별하지 않는데 그래도 구별을 하려고 교과서에서는 좀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말 하는 말처럼 디스퍼전이 그 행동 자체를 그러니까 분산하는 행동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분산 행동에 대한 결과를 디스퍼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그 이거 지금 그 우리 수업 듣는 애니메이션에 틀리는 그래서 분산, 확산, 분포 이렇게 일부러 한국말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말하면은 사실 디스퍼전이 표현이 좋지 않고요. 확산의 선생님도 그 쓰는 용어가 있어요. 디퓨전이라는 말을 써요. 디퓨전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이제 종이에 갖다가 물방울 떨어지든지 종이에 쉽게 잉크 떨어지는 확다가 이걸 디퓨전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게 지금 디퓨전하고 똑같은 의미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랑 디스퍼전을 구별하는 거는 그 다른 문제가 아니라 디스퍼전이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디로 가면 오지 않아요. 근데 마이그레이션이 됐든 아니면 지역적인 로컬 무브먼트가 됐든 이런 거는 갔다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마이그레이션하고 에미그레이션 써 있는 저거랑 디스퍼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주 같은 경우에 원인이 디스퍼절이 되는 거거든요. 저 이제 개체군 내에 개체군 입장에서 밖에서 기어 들어오면은 이마이그레이션이고 기어 나가면 에미그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스퍼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또 홈랜드에서 이동하고 이런 경우는 양방향성으로 되는 거죠. 갔다 왔다가 되지만 디스퍼절은 그냥 일방향성으로 스피어로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다음 장 한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포화 전 분산, 포화 분산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소의 이유인데 오늘 사실 학부생태학 수업에서 바로 학생들 이거 수업해갖고는 배운 부분이라서 아마 지원이랑 창의는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모든 포유동물은 분산을 다 한다고 보셔야 돼요. 조류도 마찬가지긴 해요. 대부분 다 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저기 이제 지금 프리세츄레이션하고 세츄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과정이 이거거든요. 하나는 밀도 의존적 분산, 밀도 비의존적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든 낮든 간에 무조건 분산을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그 이유는 인브리딩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나가고 뭐 애들이 꽉 차는 정도는 뭐 소포유 동물이든 대학포유 동물이든 기본적으로 인브리딩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컷이라도 나가야 돼요. 아니 뭐 암컷이 나가는 얘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수컷이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밀도 비유전적 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밀도 의존적 분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꽉 차버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산대처럼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밀도 의존적 분산 포화돼서 나간다 그럴 때 임계 상태에서 나가는 개체들은 원래 살고 있던 어미는 안 나가요. 새끼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아성체들이 나가고 그냥 애미들은 원래 살던데 계속 남아있는 식이 돼갖고 아성체들이 나가면서 다 죽어서 사라진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시죠. 분선, 안분선은 집단 내에서도 이제 개체마다 이제 많이 다르죠.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야생에서 꼭 들어오는 또는 캥거루지의 분선 거리 그래프입니다. 암컷은 평균 분산 거리가 29m, 그리고 수컷은 66m 현재 대부분의 개체는 거의 수컷이지 않습니다. 수컷은 70%,
암컷의 61%, 61%가 암컷에서 서식이 됩니다. 다른 예로는 이제 붉은 사슴의 경우에 어린 암컷은 거의 흩어지지 않고 어미 사슴의 서식지와 겹쳐지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컷은 부모 영역을 벗어나 인근 사슴 무리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분간 패턴은 원식 시스템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로 포유류의 경우에 암컷은 이제 자원 확보에 우선이고 수컷은 번식을 위한 경쟁에 우선입니다. 일부 다수의 종에서는 수컷은 그렇잖아요. 암컷은 자신이 자라는 지역에서 모기 확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경우는 암수목부터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 척추 동물에서는 한 성이 다른 성보다 분산 경향이 강하면 포유류에서는 수컷이 이제 분산 경향이 강하고 조류에서는 암컷이 분산 경향이 강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서는 야생개와 얼룩말 등은 암컷이 분산하고 어리와 누대는 암수가 운동하게 분산합니다. 분산의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짱의 위치이 있고 그리고 근친 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분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산 개체는 출생 지역에 남아있는 개체보다 개체적으로 이제 생존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율은 분산거리에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례도 있는데, 히트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새끼의 생존율이 출생 지역에 남아있는 것보다 이제 분산은 어떤 새끼의 개체 생존율이 높았던 사례와 같은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디스퍼션 이제 확산은 무작위고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이제 군집 분산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격자 형태로 사분면을 얻고 사분면당 동물의 비도 분포를 기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격자로 분포를 이제 할 때는 스케일이 중요한데 이 격자 크기가 작게 되면 그룹 일부를 포함하거나 그룹이 이제 누락되어서 없을 수가 있고 이제 격자가 크게 되면 이제 여러 동물 그룹이 혼합되어서 사분면과 개체 차이가 이제 변별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자 분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체 간의 거리 이용 분포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밑에 보시는 이제 수식이 개인 간, 집단 간 이제 거리의 무작위 분포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다음은 디스트리뷰션 분포입니다. 특정 종이 어떤 곳에는 존재하고 어떤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 답이 분포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비생물학적 원인, 기후라든가 이런 것 이유 때문에 종의 한계 및 범위가 이제 설정이 되고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이제 분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종의 분포 및 개체군의 전후 패턴에 이제 분포는 영향을 잠깐만 또 분포 얘기를 하면은 그 전장을 한번 넘어주시겠어요? 아니 그 다음에 아니. 그 앞에 얘기 사실 좀 내용들이 많은데 적자 얘기로는 뭐 살짝만 얘기를 해드리면 스케일이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만약 사냥의 분포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을 갖다가 한 100km 격자로 나눈다고 그러면은 4개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4개 정도 100km 격자를 해버리면 거기에 동쪽에 있는 격자에는 사냥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0%가 사냥이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km 격자로 바꿔버리면
그럼 우리 그 격자가 10km 격자인데 거기만 해도 몇으로 줄어버리지? 스케일이 10분의 1이 되면서 한 10% 되나? 아마. 그 정도로 줄어버리는데 만약에 그거를 1km 격자로 바꾼다고 생각해. 그게 격자의 문제가 되거든요. 저기 사실 개인과 그 거리 분포 계산하는 공식은 나도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거든요. 잘 듣긴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요 입구 업고에 대한 거는 뭐저 호퍼시모들 이거 아마 뒤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쓰겠는데 저 공식으로 무작위 분포를 아마 야생 쪽에서는 저게 60 몇 년도에 나온 페이퍼에 있는 얘기인데 저건 다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깊게 설명을 안 하고 가는 건데 다음 장에서 한장 넘어가시면 지금 저 얘기 아니 요 전장 요 전장의 얘기는 그러니까 특정 종이 입구 업구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가장 현존하는 또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 생태학자인 크랩스가 자기 교과서에서 생태학이 무엇이냐 그러고 생태학이 저거를 연구하는 거랑 어디 입구 업구에 대한 연구 있으면 망치 업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크랩스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뭐가 어디에 없다면 그 없는 거에 대한 이유를 순차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바로 분산 얘기예요. 그 동물이 거기까지 없는 이유가 분산을 못한 게 아닐까. 뭔가 지리적인 장벽이 있어서 분산을 못했든 아니면 또 분산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느리게 분산 속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못했든 그래갖고 그걸 이제 알아보는 방법은 외래종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재료 입수용 뭐 이런 걸 하면은 와서 산다 보면 이 종은 기회가 안 나는 거기에 뭐 들어오고 이제 분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뭐 행동학적으로 거기를 동물행동학적인 부분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실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종이나 포식종, 질병 때문에 못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아니면 유기적인 학습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은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 교과서 그걸 빼놨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스텝들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하나 짚고 원인들을 찾아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원인, 비생물학적인 원인 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스텝 얘기를 딱 하나하나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이냐 아니면 행동학적인 얘기냐 그 다음이 생물학적인 원인이냐 마지막이 비생물학적인 물리 원인이냐 이거 생각하시죠? 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온과 강수량의 상관관계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A에 해당하는 종의 경우는 이제 기온과 강수량이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이고, B의 경우는 비대칭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이제 더운 지역에서는 이제 강수량이 많은 거 그리고 어, 이제 서늘한 곳에서 이제 낮은 강수량이 있는 곳에서 이제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의 경우는 강수량과 기온이 이제 대칭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고온 내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강수량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이제 강수량이 이제 감소하는 지역 강수량이 감소하는 지역은 이제 서늘한 지역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도에 의한 이제 서식 지시안에 대해서 네, 말을 더 위에 이 대리 쪽으로 좀 올리면 잘 끊기지 않는 게 내가 온도에 의한 서식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동물 생리에 직접 영향을 줘서 이제 공포를 제한하고, 또한 이제 가용하는 자원에 영향을 줘서 또 공포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반구에 서식한 물범의 난방하게서는
해수면 온도가 20도 미만인 지역이 관광계선이고, 남서쪽 평균은 23도 미만의 바다에 생산성이 높은 미국 45도에서 18도 사이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호주의 토끼는 북한 관계가 시작되면 도미를 넘었으면 대하의 문제를 막았으면 거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아랍 지역에서는 추위가 동해안에 이제 중요한 물이며, 일본 쪽을 제외하고는 아주 추운 겨울에는 북을 이제 다시 떠난답니다. 그리고 양수파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일부 종은 네, 낮은 항구에서도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양수파토미는 극지방에서는 동수가 나타나고, 이제 적도 근처에서는 동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유 같은 경우에 겨울을 이제 살림에 서식하는 동이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온도가 낮았다가 낮은 기준 쪽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에서 온도 변화고 많은 등의 도시 및 서식 범위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제 추운 지역에서는 이제 특별히 아닌 이제 서식 범위에 영향을 주게 합니다. 수도권의 이제 이끼를 이제 섭취하는 동물 같은 경우, 이제 지상에 이제 눈이 왔을 때 지상에 먹이를 먹는데 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어, 북미 성향의 경우는 겨울철 눈이 거의 없는 산림에서 서식하고, 사슴의 경우는 60cm 정도 거의 눈높이까지 60cm 정도의 눈높이 이상이 발생하면 서식에 제한을 받습니다. 육수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눈이 많이 오더라도 서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무스는 왜 이 따로 하는가? 사냥은 뭐 북미의 비콘식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파트너스런인데 교체적 물량이 좋은 거니까 왜 무스는 높은 데를 잡고 있을까? 덩치가 커서 헤쳐갈 수 있어서 저 되게 커 저기 슬롯 같은 부분들 무스는 물론 그거보다 약간 더 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냥 키만 큰 애들은 자기 키에 따라서 못하는 거야? 지금 사냥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기 비콘실은 우리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국가 작지 않아. 무스는 먹으면 이체도 기어먹지 않고 나무 위에 보면 저기 대표적인 브라우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따뜻할 때는 위에 있는 이파리를 한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거? 그레이징 하는 애죠. 들어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레이징 하는 애들은 밑에 눈이 쌓여 보이면 기어 먹을 수가 없잖아. 브라우징을 못 하는 거야. 그 부분 생각하고 아시죠? 수능법에 대한 LOD 전략 교육 방안은 교육철 동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체험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노도는 국면지 환경 제도 영향을 주는데 이제 낮은 기온 때문에 이제 깊게 물을 파야 되면 이제 모래가 많은 지역에 이제 동면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 동면지가 추운 겨울에 이제 물이 어느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동면지에 물이 고이거나 잠기지 않으면 이제 경사지에 이제 동면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분 손실 및 열 스트레스로 인한 서식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높은 기온은 이제 많은 열사량과 기한된 물공급가 관련있으며, 열, 열 스트레스 증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 방법이 있습니다. 보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적응 방법은
한낮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야간에 활동하는 방법이 있으며 초식동물의 경우 이제 친구를 수분이 많은 친구이나 아니면은 수분이 많은 시기에 친구를 섭취하여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복사는 이제 움직이기 많고 이제 어두운 털을 가진 동물들에게 움직임을 제한하며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땀을 흘려서 어, 줄 스트레스를 피하기도 합니다. 물소나 버팔로도 대형종이 이에 속하며 건조하거나 일사량이 많은 평원에 사는 가젤과 같은 작은 동물들은 땀을 흘려서 열 스트레스를 피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는 펄서빙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트 가젤의 경우는 체온이 46도까지 이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분 보존 방법으로는 속 유출을 제한한다거나 속에는 인고를 조절하고 그리고 수분을 재흡수하는 방법들이 다음은 낮의 길이와 계절성에 대한 기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의 경우에는 이제 유기도에서 특정 온도 이상에서 이제 번식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이제 번식이 제한됩니다. 낮의 길에는 먹이 활동을 통해서 새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이 비교적 그렇한 어느 위도에서는 이제 계절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류와 포유류는 낮의 길이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입신을 유발하고 최적의 조건에서 이제 번식 활동을 하게 진화가 있습니다. 조류의 경우는 낮이 길어지면 번식을 시작하고 술록의 경우는 날이 짧아지면 번식을 시작합니다. 무스와 엘크 같은 초식 동물들도 출산 시기가 거의 다들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어, 열대 지역의 유제류 중에서는 무만 일주기에 반응을 하는데 적도 근처는 광주기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광주기보다는 환경에 맞춰서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수에 따른 먹이 자원의 풍부도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번식을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남부아프리카의 레치위가 초백강에서 이제 물이 줄어들 때 양질의 무리가 많이 드러나면 이제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로 이제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이제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홍수기 때는 이제 새끼나 개체수가 감소하였다가 크기가 진화에 따라서 개체수 및 이제 새끼들의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비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한 서식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서식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서식 제한은 서식과 경쟁 같은 요인으로 상호작용하여 분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령과 이는 별개 등으로서 일부 지역에서 서식 범위가 겹칩니다. 이 두 종의 북방 항해는 기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남방 항해는 종강 경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음은 이제 분포와 풍요론과 서식지 분별 객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범위와 잠깐만요. 풍요로운 분이 아니구나. 무관관계가 풍요로운 아니죠. 너무 풍부하거든요. 밀도라고 부르요 밀도라고 가 있어요. 요거의 범위와 풍부도는 양의 범위고 일반적은 범위가 넓고 희귀종은 분포 범위가 제한됩니다. 마크포트의 법칙에 의하면 이제 종의 범위가 이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위로적으로는 범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존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개체수가 감소할 때 조고의 범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가 이제 보존 관리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체군 밀도는 주변보다 개체군 범위의 중심부에서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며, 지리적 범위에서 이제 서식 범위의 감소는 바깥부터 붕괴되어서 이제 중심부가 마지막으로 붕괴됩니다. 하지만 일부 다양한 원인을 해서 중앙에서 먼저 붕괴되고 이제 주변부에 고립되어 파편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변 개체군은 멸종 위기종의 피난처 역할을 제공하고 중심 개체군과는 다른 유전적, 형태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라포포트의 논이 나왔네. 이게 중요한 포유동물 학자중에 또 유명한 남미의 브라질의 라포포트가 만든 법칙이거든요.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면, 포유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유동물 중에 위도에 따라서 소수범위, 그러니까 분포 범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위도에 살고 있는 종의 분포 범위는 저위도에 살고 있는 종의 분포 범위보다 넓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비슷한 중에 우리가 이제 영을 한번 생각해 보면 풍여우가 있고 고위도에 살고 있는 정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냥 불패스가 고위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남쪽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록의 사망여우 같은 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패스의 분포 범위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넓어요. 유라시아 전체거든. 유라시아가 끝이 아니고 북미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사막여우의 분포 범위를 본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사막여우라고 불리고 있는 중에 한 세 정도 되긴 하는데 그중에 제일 세종 다 보다 보면 되게 좁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좁아요. 분포 범위가. 근데 이게 고음을 또 한번 생각해볼까요? 가장 고위도에 있는 건 북극곰인데 제기는 바로 밑에 보면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분포 범위를 보면 북미 전체, 유라시아 전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제일 밑에 있는 곰 중에 곰 만대콩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안데스에 살고 있는 곰들 보면 엄청나게 좁단 말이에요. 저들이 중요하거든. 그에 대한 학교가 필요해요. 포유동물에서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동물 중에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조류나 물론 많은 동물을 있는데 실이나 이런 경우에 고위도에 살고 있는 애의 분포 범위가 반드시 저위도보다 높지도 않고 해양 생물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라고 설명을 하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고위도에 살고 있는 애들이 분포 범위가 엄청나게 넓을까요? 어? 여기 표면요? 고위도에 살고 있는 애가 크게 크면 여기 사는 거야, 분포 범위가. 응? 여기가 많아서 적어. 거기다 적어도. 근데 고위도에 살고 있는 애가 저기 먹느냐고? 네?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위도의 환경보다 고위도의 환경이 되게 가혹하거든요. 일교차도 크고 계절도 크고 그러면 그런 데를 참 그렇지 않은데 이걸 내가 이러려고 하고 있는 우리가 아까 제한들이 얘기했잖아.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열대지방은 항상 일정해서 캘리포니아에 산다고 말하고 생각해보면 1년 내내 옷 하나면 돼요. 반팔에 반바지. 근데 우리는 반팔에 반바지로 갖고 못 살잖아요. 그런 게 어떤 조건이에요. 우리는 항상 다양한 옷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한국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시내 간다고 하면 겨울옷 가지고 가면 되고요. 더운 데 간다고 하면 여름옷 가지고 가면 돼요. 라떼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위도에 살고 있는 애들은 겨울옷도 가지고 있고 여름 가지고 있는 거 여러 상황을 다 겪어본 거예요. 춥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양한 문제를 다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열대지방 저위도에 사는 애들은 그 뜻한 환경 외에 걔들은 그 환경을 벗어나고 되게 범위를
가지고 가는 거. 라포르트의 법칙이 나왔는데도 포유류 쪽에서 되게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기억해보기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음은 동호회 제도의 혹은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야생 동물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 서식지에서 소멸하게 되는데, 불서 같은 이제 흔한 정도 의미의 교차가 유럽인들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열정 물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한국에 의해 서식지에 재도입 되었지만 종의 회복 속도는 많이 느린 것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열정에게 많은 위기에 참 많은 동물들의 제도입은 이제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입의 잘못된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달의 경우가 있는데, 페달의 경우 남해도 일종의 직면했으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부지역에서 소수의 개체군을 형성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자연에 이제 개체수가 확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일의 성공적인 보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체군 통계와 이동 패턴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입 또는 제도입 종의 이동 패턴을 모델링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랜덤워크 모델이 있습니다. 랜덤워크 모델은 명과 일 사이의 기능이라는 것에 많은 분야를 샘플링하여서 이제 어, 계산하는 모델링인데, 모델링이요. 밑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랜덤워크 시뮬레이션인가 그걸 하다가 어, 국내에서 이제 풍력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풍력지가 너무나 이런 그러니까 인공 장애물들을 설정해놓고 왼쪽에서 이제 이동하는 이제 동물 개체수를 이제 설정한 다음에 이제 랜덤워크를 돌렸을 때 저런 장애물을 통과해서 오른쪽 지점까지 몇 퍼센트의 이제 개체가 이동하는지 예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궤도 입종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번 저는 그래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프에 보면은 제일 지금 0, 0 써 있는 데 있죠. X축도 0, Y축도 0. 그게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점에서 우리가 사람이 걷는다 그러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랜덤하게 한 발짝 앞으로 한 발짝 뒤로 좌로 우로 걸 어떻게 갈지 모르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그림에 보면은 처음에는 왼쪽 상향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계속 가다가 찌글찌글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위쪽으로 갔다가 꼬불꼬불하다가 오른쪽에 아래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결과물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0에서 생각하는데 마지막 지점 정도 보면 10도 안 되잖아. 한 5 정도 될 거거든요. 여기 시사하는 게 뭐냐면 그냥 동물들을 무작위로 움직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확산하게 놔둔다 그러면 그 확산했을 때 자기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엄청나게 멀리 무슨 목표물을 가지고 쭉쭉 가는 게 아니면 그냥 항상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규 분포를
이게 됩니다. 저건 랜덤 워크 모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거는 그 방향성 가진 확산 모델인데, 그냥 네. 보니까. 밑에가 차로 이렇게 방정식인데, 식비력을 더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시갈 퍼져나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시달 같은 경우는 퍼져나간다는 거는 랜덤 공천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달은 성수기가 1차원이거든요. 해변을 따라서 그냥 가야 돼요. 실제 시달이 퍼져나간 걸 보면 원래 저기 제드입이라고 하는데 시달은 제드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진 줄 알고 있었는데 없어진 줄 알고 내가 다시 거기에 해달이지. 그러니까 시어터가 다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쫙쫙쫙 퍼져나가는데 왜 쫙쫙 퍼져나가냐 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렇게 랜드버스처럼 한다 보면 일루절루 막 그렇게 방향성이 없이 움직일 텐데 스타는 해변만 따라가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해안을 따라가든 남쪽 해안을 따라가든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지금 밑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가 다 짜져 있거든요. 어떻게 짜있느냐 저거를 대칭도 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디스턴스라는 게 2, 4, 6, 8, 10인데 저거를 마이너스 2, 4, 6, 8, 10 똑같이 거울처럼 한번 만들어 놓고 보면 정규분포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 모양은 저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 정규분포 모양을 본다 그러면 속도거든요. 그래서 처음 앞에 2, 4 이렇게 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몰려있잖아요. 빨리 확산되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천천히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깊게 따로 얘기할 필요 없고 방금 그 것도 없고 저 정유분포 모양 그러니까 좌우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해갖고 갈 때 처음에는 확산속도가 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확산속도가 거리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촉촉촉촉 떨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시 써서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1차원 확산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어, 넘어가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는 것만 좀 설명하고 이거는 제 2차원 이제 확산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차원 확산 방정식의 경우는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방향으로의 확산을 설명하는데 2차원 확산 방정식은 이제 앞에서는 X축만 설명했다면 Y축까지 이제 고려하여서 이제 밀도 변화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확산 방정식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1차, 2차 확산 방정식은 집단이 차지하는 영역이 시설 지구분에 비례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차원 확산은 개체들이 X축과 Y축 모두를 따라 확산하는 것인데 이 경우 확산 방정식을 이용해서 개체들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방정식의 값은 거리에 따른 개체 분포를 나타내며 집단이 차지하는 영역은 시간의 증손에 비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산과 기하 급수적인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제도된 개체군은 3 패턴은 이제 새롭게 개체군이 제도됐을 때 이제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초기에는 기하학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변동 모델에서 이용하면은 이제 앞에 지금 방정식에서 증가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확산 이동만을 고려해서 비교하면은 기하급 증가를 포함한 모델은 시간에 따른 확산 속도가 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입된 개체군은 새로운 환경에 이제 풍부한 적응을 이용해서 기하급 수준을 증가하면 이러한 증가는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개체군이 더 빠르게 확산되도록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림이 이거 밑에 그래프가 아까 그 모양의 수수 확산 이제 그래프고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가 이제 확산 기하적 증가 모델 그래프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개체 분포가 이제 점점 낮아지고 밀집력이 점점 낮아지고 커져가는 모습이 서로 나타나는데 확산 기하적 증가 모델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확산 기하적 증가 모델은 순수 확산 모델과는 다른 확산 패턴을 보여주고 어, 이제 웨이브는 특정 계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동시에 번식을 통해서 개체 수가 증가하여 주변 지역으로 균열이 펴져 나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러한 파동의 속도는 이제 파동 속도는 밑에 수식에 따라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확산 이론의 이제 실증적 테스트를 해보면 시간에 따른 개체군 분포 범위를 자료로 분석하여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포 반경 증가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례된다면 이거는 수소 확산 모델과 일치하고 반경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확산과 기하학적 증가 모델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에는 1905년도 크라이널에서 5마리 사형지 개체군을 이용하여 이러한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이제 확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사형지의 반경 확산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확산 속도는 11km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지수 확산 모델을 검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 장에서는 개체군의 분포, 자 확산, 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개체군의 분포와 유사 확산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분포 디스트리뷰션과 디스퍼션은 이제 센터를 나타내고 분산은 이제 좀 과정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지 경계는 분포의 경계는 이제 다음 세대의 개체가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점을 말하며 이 경계는 기후라든지 먹이 자원 그리고 서식지 그리고 폭식 입장 질병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에서부터 이제 분포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 변화를 추세를 분석하면 제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 모델은 개체 한계학적 요소와 랜덤워크 과정을 모두 고려할 때 제도 20대 종의 확산을 도돌림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는데 앞에 이 내용 잠깐만 더. 확산 모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왜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하냐? 우리나라에 적용할 게 뉴트리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코드 책이거든. 그러니까는 온갖 외래종들이 다 들어오니까는 쟤네가 지금 확산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구대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확산 모델에서 망가는 게 하나 뭐냐면 쟤는 저는 기한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도의 쪽이 들어오는 환경이 자기가 거의 같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바이슨 얘기 같은 경우 북미의 바이슨이 술안 가스 바이슨을 넣는 경우 제가 써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제도입은 보건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포식자가 없고 밀려주면 금방 늘어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도입했을 때 왜 도입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일직선 정말 생각해보자면 처음에 제일 일직선은 아니고 중간중간 높지가 않은 왜 그 부분이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유전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찾아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라그 페이스라고 그래요. 실제 호흡을 하는 동안에 뭔가 유전적으로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잠재성도 계속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적응이 됐을 때 그때 지수 성장을 빵 하면서 돈 진짜 폭발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유전학적인 부분이 좀 약해갖고 그 얘기를 지금 잘 안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생동물 중에 문제화되는 건 사실은 뉴트리아거든요. 뉴트리아의 확산 모델이 지금 이 모델에 맞아떨어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데는 사실 야생동물 침체에서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냐면 질병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확산 가지고 페이지가 딱 나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모델 가지고 함께 근데 그것도 프렌들이 몇 개 있어요. 저걸 그대로 이용해서 확산 모델을 가지고 질병 확산하는 걸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엔리는 이제 분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는 디퓨전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디퓨전하는 거야. 물에다 갖다 이렇게 잉크 떨어뜨리고 풀어나가는 디퓨전 모형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대체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침수를 디스포즈예요. 그러니까 저건 디지털 디스포즈에서만 먹히는데 실제로는 먹기 어려운 이유는 자원 같은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 여기서 저렇게 시간 계산해서 천천히 저런 수산도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중간에 점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다량을 개입하면 뻥뻥뻥 뛰어나가기 때문에 저기서 생각하는 속도보다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디퓨전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아직 절대 강원도를 벗어나지 못해요. 1년에 PK 한 10km 나갈까 말까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까지 왔잖아. 갑자기 어떻게 포항도 안 내리고 포항 내리는데 포항 경기에서 부산은 어떻게 내리고 점프거든요. 살았거든 그런 경우가. 멧돼지 점프시키지는 못하니까 멧돼지 들어요. 하는 짓들을 보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개입이기 때문에 뭔가 점프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디퓨전 확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저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될까? 뭐 호주에서는 되게 많은 얘기들이 저런 국산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람이 진짜 개입하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주변국에서는 저런 모델이 나왔어. 사람이 참 개입을 해요. 하다못해 벌레가 풀어나간다고 그러면 사람이 차에다 갖다 벌레 일부러 씹는 건 아닌데 사람이 아닌 척 들어. 그런 식으로 뻥뻥뻥 나가. 여러분들 그 확산 모델 지금 얘기하는 저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확산 모델은 디퓨전 디스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 외 점프 디스포절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있는 분들 질문해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시죠. 교수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랜덤 워커 모델의 글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많이 안 벗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사냥을 망사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서식지가 안 좋아서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 양용호 선생 하나밖에 없어? 혼자 듣고 있어. 아까 흥미쌤은 소리가 들었어, 나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냥이나 외국인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워커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국민들이 어디를 분산을 시킬 때 서식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되게 광폭을 들이란 말이야. 하면은 그냥 무작 사각팔각으로 뛰어나가는 걸 못 생각한다고 말이야. 방향 실제 내가 조금 더 움직이지. 여기서 지금 랜덤 부대에 나이게 아니야. 저건 랜덤 저건 다 어디 넣을 수 있냐면 식물이야 식물.
식물 학산에 쓰는 거지 동물 학산에 저걸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승부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학산을 하지? 어디 하나 정확하게 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이상한 것들이 쥐새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해. 새끼는 다 퍼나가는 거야, 진짜. 다 퍼서 여기저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쥐새끼들이 여기저기 퍼나가니까 대부분의 큰 놈을 가진 경우 양의 서식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문에 8시간 안에 가는 너무 거야, 8시간. 서울 8시간 넘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시켜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요. 어떻게 끝내나. 이거 들어. 그러면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의 식사에는 잘 안 맞는 내용이 많겠네요.